네, 로마 합시다. 오늘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다 41쪽 가시죠. 짠, 여기죠. 일단은 1번으로 로마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짠 해서 뒤로 넘어가서 2번에서 로마 제정의 등장과 몰락, 그리고 3번에서 로마의 문화, 4번 그리스도교의 등장과 확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1번하고 로마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 일단 로마 하면 우리가 공화정이라는 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일단 로마 정치의 시작은 사실은 도시국가로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지중해 여러 문명하고 같겠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탈리아 반도 이름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작은 도시국가로 로마가 처음에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즉 왕이 있었는데 왕을 몰아내고 귀족이 없이 함께하는 정치, 공화정이랍니다. 함께 같이 잘 하자 하는 정치예요. 그래서 이 공화정에서는 처음에는 귀족들이 이제 관직을 독점을 하게 된다.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는 그 시작이 뭐다? 그렇지, 도시국가라는 거죠.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하고, 이후에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나쁜 놈이었어요. 이것저것 사고를 치고.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왕은 두지 않아야겠구나. 누구 한 사람이 정치를 했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함께하는 정치,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공화정. 자, 그럼 처음엔 당연히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다가 이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 것, 즉 무언가 평민들도 나라에 기여를 하면 정치에 참여하면서 나도 한 목소리 내고 싶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로마가 점점 통일을 하고 땅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 바로 뭐다? 여러분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쟁, 여기 보시면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을 넓혔다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면서 전쟁에서 뭔가 기여를 한 사람들이 나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중장보병. 중장보병은 중장, 무겁게 무장을 했어요. 보병은 걸어다니는 병사를 뜻하죠. 오케이? 물론 이전에는 귀족들은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말 타고 다니죠. 기마병. 그런데 평민들은 당연히 말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걸어 다닙니다. 보병. 근데 이 중장 보병이 전쟁에서 역할을 이제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나도 정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요구를 당당하게 한다는 거죠. 한번 써볼게요. 귀족이 아니었던 평민도 정복 전쟁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노력했으니, 고생했으니 나도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 뭐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죠.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평민을 위한 관직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건 잘 보셔야 돼요. 평민들의 모임, 우리가 어렵지 않죠? 모일 회자 써서 평민회라고 하겠죠. 그리고 평민들의 이야기를 해줄 평민의 대표가 생깁니다. 그 대표를 뭐라 하느냐? 호민관. 호민관은 한자 그대로 무슨 뜻이냐? 민을 보호하는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로마 하면 공화정. 공화정 체제는 여러분 책을 한번 볼게요. 41쪽 밑에 보시면
생각을 키워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볼게요. 41쪽 아래에요. 쭉 보시면 일단 여기 보면 이 단어 나오죠. 평민회가 만들어졌고 평민의 대표를 뭐라 한다? 호민관이라는 거죠. 호민관. 호민관 중요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로마 공화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주정, 군주는 왕이죠. 귀족 정화시키고 민주정, 민이 주인이 되는 거.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다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집정관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뭐 정치하는 권력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높은 관리를 말해요. 집정관이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면은 군주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또 보면은 원로원은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죠. 오래된 귀족 집안들은 원로원에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원로원의 권위는 일종의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귀족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또 뭐도 있다? 그렇죠. 아까 평민 이야기도 있었죠. 평민들을 놓고 보면 또 민주정이었다고도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지금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3가지가 다 한 군데 있다. 짬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 공화정의 특징 3가지가 다 혼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가지라는 게 전부 다 얘네가 다 같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로원 최고 의결기관 결정한다. 의견을 결정한다. 정치적인 이제 현안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귀족들로 구성이 되고 이건 집안 태도로 물려받습니다. 집정관이 바로 행정, 나라 일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2명의 귀족이었다가 나중에는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한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정관은 마치 군주정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평민에는 좀 했습니다. 평민들의 회의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뭐를 선출했죠? 기억에 들어갈 거. 그렇죠. 호민관. 호민관. 호민관은 관직 이름이기도 하면서 정치기구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민관에 선출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호민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호민관.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뽑은 평민의 대표. 평민에게 불리한 정책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고? 오케이. 호민관이라 합니다. 호민관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무슨 나라 하고 있죠? 로마 하고 있습니다. 로마. 여기 폴리비우스 역사라는 책도 상당히 유명한 역사책이에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점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대요. 그러면 점점 지중해에서 영향권을 넓혀가겠죠. 여러분 여기 혹시 이거 기억나요? 제가 잠깐 이전에 카르타고 하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르타고 기억나시나요? 카르타고가 아니죠. 페니키아 죄송합니다. 페니키아. 제가 페니키아를 설명한 적 있었죠? 페니키아는 지중해 동쪽에서 장사,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변에다가 식민 도시를 만들면서 해상 무역 이렇게 해안가 따라가는 해상 무역했다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문자가 필요하다. 교역의 기록이 필요하니까 만든 문자가 그렇지 표음 문자였죠. 표음 문자는 지금 뭐의 기원이다? 영어 그렇죠. 알파벳의 기원이다. 이거 배웠죠. 즉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식민 도시로 만든 곳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곳이요. 바로 여기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가 이 페니키아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중해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하고 경쟁 관계를 이룹니다. 이 보시면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놓고 누군가 하나는 사라져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을 뭐라 하느냐?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랍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포에니 전쟁 이렇게 되어 있죠. 총 3차례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3번째는 결국에는 카르타고가 망해버립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니 이거는 카르타고라 하고 왜 이건 또 포에니라 하느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포에니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 사람들을 부를 때 포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포엔이라는 거는 아까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장사했다 했잖아요. 배 타고 다니는.
그때 무역할 때 이 사람들이 주로 팔았던 것, 굉장히 주력 상품 중에 하나가 옷감에 물을 들이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게, 투구게라고 해가지고 게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카르타고 사람들이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로마로 이제 표현을 하면 포엔이라고 한대요. 선생님 좀 말이 길었죠? 일단 포엔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이 카르타고 사람들을 부를 때 썼던 말이다. 그래서 카르타고하고 로마의 전쟁을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 부른다? 포에니 전쟁이라 부른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트예요. 이제 2번이구나. 3번으로 가야겠죠? 동그라미 3번. 자, 로마가 누구랑 전쟁을 했다고? 아까 바다 건너 지중해에서 라이벌. 그렇지, 써볼게요. 카르타고. 자, 우리가 이걸 무슨 전쟁이라 부른다? 그렇죠. 포에니 전쟁. 근데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카르타고가 이겼으면 카르타고를 기억하겠죠. 다 로마만 기억하죠. 이유는 그렇죠. 누가 승리했어요? 로마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카르타고를 철저히 파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뭐죠? 당연히 로마가 이겼으니까 이제 앞으로 로마는 꽃길만 걷겠네요. 그죠? 땅이 넓어지고 실제로 카르타고 땅 굉장히 이제 좋은 땅이 그 농사도 잘 되는 땅이고 교역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영향을 가지고 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해 주세요, 여러분. 일단 로마는 제가 일단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로마의 땅이 예전에는 이만큼 작았다면 전쟁을 거치면서 로마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즉 로마와 로마에 소속된 속주들, 로마의 식민지들, 그러니까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는 애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곡식들도 예전에는 로마만 있을 때는 요만큼 났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만큼 나는 곡식들이 지금 모두 다 로마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속주에서 들어오는 곡물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여러분, 곡물이 많아지면 곡물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변에 흔하고 많다. 그럼 비싼가요? 아니죠. 흔하고 많고 발에 채이면 당연히 값은 떨어집니다. 곡물의 값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존의 로마에서 스스로 경영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 스스로 농사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자영농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자영농들은 열심히 자기 땅에서 농사 지어서 곡식을 만들어냈어요. 곡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장에 갔다가 팔려고 했더니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른 데서 온 곡물이 넘쳐나거든요. 곡식의 가격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기존의 자영농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자영농들은 갈수록 망해가겠죠. 그죠? 그래서 주변의 귀족들한테 빚을 지게 되고 심지어 그 귀족들한테 땅을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 전쟁에 나가서 참여를 많이 해요. 이전에도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자신의 땅이 황폐화돼 있다. 그럼 이걸 다시 일구어야 되는데 그만한 노력과 시간과 그럴만한 힘과 여유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귀족한테 땅을 또 넘기게 되죠. 헐값으로. 뭐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한마디로 로마를 버티는 버팀목의 기본이 바로 뭔데? 이 자영농이에요. 왜 기본이냐? 자영농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금을 감당해야 되는 자영농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망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로마 근간이 아예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귀족들은 너무 좋아요. 왜? 귀족들은 아까 이 자영농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귀족들한테 땅을 넘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귀족들은 안 그래도 힘이 넘쳐나는데
식민 도시들, 식민지 속주들이 많아지면 이 속주에 살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귀족들이 데리고 와서 자신의 땅에다가 농사 지으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새로운 노예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자신의 땅을 경작을 시킨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이거를 무슨 농장이라 한다? 대농장이라 그래요. 대농장. 그러면 자영농들은 귀족들이 대농장을 운영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이게 로마의 엄청난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용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느낌이 오시죠? 일단 땅이 넓어져서 좋은 건 귀족이다. 그리고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었던 자영농은 완전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쓰면 되죠? 누구의 몰락? 자영농의 몰락.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자영농민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영농민. 왜 전쟁 끝나고 포에니 전쟁이라는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승리를 마감하고 왜 로마가 위험에 처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영농민이 몰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 대체 왜? 한번 이걸 어렵지만 한번 써볼게요. 사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책에 다 있거든요. 짠! 여기 보면 있지롱. 바로 여기입니다.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했다고 해. 무슨 전쟁?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했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땅을 계속 넓혀서 지중해 일대를 꽉 잡았어. 왜? 카르타고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을 접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다? 정복지에 값싼 곡물이 대량으로 로마에 다 들어오면서 소수의 귀족이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을 경영한대요. 그러면서 자연농민이 몰락해버렸어.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도 라티푼디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수의 귀족이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경영. 이걸 이 자체를 우리가 라티푼디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티푼디움. 짠, 한번 적어볼게요. 자연농민이 왜 몰락했냐 적어볼게요. 책에 있는 거 보고만 잊지 마시고 꼭 노트에 적으셔야 됩니다. 정복지에 저희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여기 정복지에 값싼 곡물이 대량으로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 내에 있는 곡식의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자영농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시장에 가서 제값을 받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망한다. 그리고 자기 땅은 귀족이 가져간다. 그런데 소수의 귀족은 노예가 넘쳐나죠. 정복한 데가 많으니까 사람들 잡아와서 그 노예를 이용해서 더 큰 농장을 경영한다. 그러니까 갈수록 자영농은 더 살 자리가 없다. 이러면서 몰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두지 않고 개혁을 하려는 형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호민관 출신. 기억나시죠? 호민관? 민을 위한다. 이 그라쿠스 형제. 형하고 동생이 다 호민관이에요. 이제 형이 티베리우스, 동생이 가이우스. 그런데 둘 다 호민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영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뭐 땅도
곡식도 나눠주고 땅을 가지고 있는 상한선도 정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귀족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살당하고 자살하고 이러면서 실패합니다. 당연히 거세게 저항을 했겠죠. 그럼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호민관이 누구에게요? 오케이, 써보세요. 호민관인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그렇죠, 실패합니다. 이제 개혁을 우리 저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나라 기억하시죠? 후한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더 많은 혼란이 사실은 오게 됩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그 유명한 짠, 여기 보이죠?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실패한 뒤 로마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랬겠죠. 나라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장악한 사람이 군 세력인 누구다? 그렇죠. 카이사르 들어보셨죠, 여러분? 카이사르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데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여러분 이 부분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별표 어이구 이쁘게 안 되네요. 짠 짜자자잔 여기 엄청 중요해요. 잘 보시고 많이 적어 보시고 별표해 두시고 읽어 보시고 하세요. 짠 2번 일단 42페이지 보시면 2번하고 여기죠. 로마 제정의 등장과 몰락. 아까 누가 등장했다고? 그죠? 카이사르 사람 이름이죠. 영어 이름으로는 시저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카이사르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사람이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혼자 등장했던 건 아니고 여러 다른 삼두정이라 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등장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가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사람 중요해요. 이 사람 누구냐? 여러분 책에 보시면 42페이지에 이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별표해 둘까요? 이름이 뭐다? 옥타비아누스. 이름이에요. 이름. 카이사르의 양아들입니다. 네, 옥타비아누스. 적어보시죠. 네, 이 사람은 권력을 다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죽으면서 이집트를 옥타비아누스가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말을 하면 옥타비아누스의 개인 재산이 돼버립니다. 이집트가. 그러면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농사 잘 되지, 땅 좋지,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이집트가 옥타비아누스 주머니에 들어온 거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죠. 사실상 우리가 잘 아는 사실상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정치 두 글자로 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제정 보이죠? 황제의 정치란 뜻이죠. 그런데 황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 공화정을 좋아하잖아요. 로마는 함께하는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 혼자 잘났다고 등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암살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싫어해. 그래서 황제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황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원로원에서 이 사람한테 특별한 칭호를 줍니다. 그게 그 유명한 뭐다? 그렇죠?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뜻이에요? 책에 있어요. 무슨 뜻? 그렇죠? 여기 보시면
존엄한 자, 황제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황제 대신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게 되죠. 군대, 돈, 사실상 황제. 그래서 우리가 뭐의 시작이다? 그렇죠. 제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너무 커지고 땅은 넓고 누가 감히 로마한테 덤비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이 강력한 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평화, 전쟁 없이 쭉 이어지는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아우구스투스 무슨 뜻? 뭔 뜻? 무슨 자? 그렇지, 존엄한 자. 하지만 사실상의 황제고 우리가 제정의 시작이라고 본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중요해요. 누구냐? 써볼게요.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라 했잖아요. 큰 황제. 그러니까 대제에 붙었으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아주 중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그 유명한 그렇지 크리스트교입니다. 좀 이따 또 나와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했던 중요한 일, 천. 우리 배웠죠, 역사 시간에. 천은 무슨 천? 그렇죠, 옮기다. 도는 수도, 도읍. 수도 도읍을 옮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요. 그 유명한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비잔티움입니다. 비잔티움. 책에 한번 볼게요. 책에 한번 보시면 혼란스럽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또 있네. 그죠? 사사낭조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그죠? 사사낭조 페르시아하고 로마하고 사이 안 좋았다. 다투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게르만족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할 민족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이걸 막아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때는 국교가 된 게 아닙니다. 국교를 만든 사람이 콘스탄티누스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수도를 천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즉 비잔티움으로 옮기는 등 로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했대요.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자, 이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항상 지도 볼 때 어떻게 보라 했죠?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라 했죠. 그죠? 요 색깔 요만큼이죠. 포에니 전쟁 이전의 로마였는데 포에니 전쟁 이후에 점점 옆으로 땅을 넓혀서 완전 커졌죠. 장난 아니죠? 아예 영국까지 막 가잖아요. 이집트까지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갈수록 이제 커진 로마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쪼개집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쪽 로마는 큰아들한테, 그리고 서쪽 로마는 차자한테, 그러니까 둘째한테 넘겨줘요. 그러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져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동서 분열 보이죠? 이렇게 분열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서쪽 로마는 망해버립니다. 누구한테 망해요? 아까 나왔던 게르만족한테 망하게 돼요. 서쪽 로마는 게르만족 때문에 망해요. 476년이면 몇 세기죠, 여러분? 몇 세기예요? 뒤에 2개 빼고 앞에 있는 4에다가 더하기 1을 해야겠죠. 그럼 몇 세기? 그렇지, 5세기죠. 5세기. 우리나라는 이때 무슨 나라죠? 우리나라는 이때 고구려의 전성기죠. 5세기면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백제 신라. 자, 한번 가볼게요.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으나 하나 남았죠. 서로마가 망했으니까 뭐 남았어요? 그죠? 동로마는 남아있어요. 동로마는 다른 이름이 무슨 제국? 비잔티움 제국. 아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옮겼던 데가 비잔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 즉 동쪽 지방에 있는 동로마의 수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비잔티움이다. 그래서 동로마는
이름이 똑같아요. 두 개예요. 동로마는 뭐라고도 부른다? 이제 비잔티움이라고도 부릅니다. 비잔티움 제국. 여기에서 이거 별표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조각상은 이렇게 A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별표. 일단 노트 필기 한번 볼까요? 짠. 결국 아까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진다 했죠? 일단 누가 먼저 망한다? 이제 서로마. 게르만족. 사실 이제 로마가 너무 국경이 넓어지고 여기를 다 한마디로 국경을 커버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이민족이었던 게르만족들이 점점 들어와서 국경지역을 지키는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스물스물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를 점령하게 되면서 서로마는 망해버립니다. 하지만 누군 살아있다고? 동로마. 동로마는 이름이 하나 더 있다고. 무슨 제국? 무슨 제국? 수도 이름 따서 비잔티움 제국. 옥타비아누스 인터뷰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꼭 보셔야 할 부분이 있네요. 옥타비아누스는 반대파를 제거했대요. 그 대표적으로 그 클레오파트라랑 손을 잡았던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안토니우스하고 결국에는 헤어진 거죠. 사실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는 사실 사돈지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혈연 쪽으로 뭐 엮이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승리자이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특이하죠. 제1시민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 말로 프린캡스라고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제1시민, 황제라고 부를 수 없어서 스스로를 제1시민이라고 했대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카이사르는 강력한 독재 정치하다가 암살당했다. 나는 여러 가지 공화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하지만 사실상 황제와 다름없지 않냐 하고 물어봤더니 원로원은 나에게 존엄한 자, 신성한 자, 위대한 자란 뜻의 무슨 칭호를 줬다? 그렇죠. 아우구스투스 칭호와 여러 가지 직책을 주었대요. 이렇듯 국가에게 관한 모든 권한은 가졌지만 황제라고 불리는 걸 거부하였을 뿐이죠. 웃기죠? 공화정을 끝까지 공화정의 틀, 공화정의 형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공화정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대신 무슨 시대다? 그렇지.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시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사실상 황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오늘 잘 보세요. 별표. 여러분이 다른 책이나 문제집이나 혹시 보면은 원수정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수, 제일 높다라는 뜻인데 이 원수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프린캡스, 한마디로 프린캡스에 의한 통치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거는 그냥 혹시 나오면 그런가 보다 원수정이라는 표현도 있다. 근데 지울게요 그냥. 이제 3번하고 뭘로 간다? 그렇죠. 우리 이제 공부 많이 해봐서 아시죠? 항상 문화로 정리하고 문화는 키워드로 보라 했죠. 정말 중요한 게 많습니다. 로마의 경우에는 실제로 쓸만한 즉 뭐 실용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것 도로, 상하수도, 뭐 건축 당연한 거예요. 건축 그리고 진짜로 사는데 필요한 거죠. 법이 중요합니다. 법. 여기 보시면 로마법의 발달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다 중요합니다. 로마법의 발달 과정 별표해 주세요.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3번에서 로마의 문화. 로마의 문화의 키워드는 뭐다? 그렇지, 실용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사용해야 된다. 실제로 쓸만한 걸 좋아한다. 특히 실제로 쓸만한 거, 도로, 뭐 건축, 그리고 법률.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관심이 많고, 이 법률도 순서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법의 이제 시작점을 보면 우리가 관습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책으로 볼까요? 책의 43페이지.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일단 그 시작은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습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쭉 이어져 내려온 걸 관습이라 그래요. 여러분 급식 먹을 때 우리 관습적으로 몇 학년이 먼저 먹죠? 3학년이 먼저 먹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그걸 크게 거부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쭉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 이런 식이죠. 여기 책에 보시면 구전은 입구, 전할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문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아닐 불, 문서문, 즉 문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늘 그렇게 했던 거, 관습적으로 한 게 관습법의 시작이 이제 법의 시작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는 성문법, 문장으로 완성해 놓은 게 12표법입니다. 12표법. 드디어 문장으로 썼네요. 그죠? 그리고 로마 시민을 위한 법. 무슨 법? 시민법.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가 땅이 엄청 넓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계속 공부해서 아시죠? 땅이 넓어지면 원래 로마 사람 외에도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로마라는 틀 안에 다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서 로마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들로 나뉘게 되겠죠. 로마가 정복한 사람은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 사람들, 즉 로마 시민들을 위한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다 적용이 되는 무슨 법으로 발전한다? 만민법. 누구나 다, 이 안에 들어있는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받는 무슨 법? 만민법으로 발전합니다. 이거 순서 중요해요. 순서 별표해 두세요. 처음에는 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12개지만 쓰는 게 생겨요. 최초로. 그리고 시민을 위한 거, 시민 외에도 모두를 위한 것. 이렇게 순서적으로 발전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써볼게요. 관습법 다음에 12표법,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을 위한 시민법, 그리고 시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반영이 되는 만민법. 자, 이 순서 중요합니다. 별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 하나 나오네요. 이 세계 3대 법전 할 때 꼭 나오는 사람이야. 이미 함무라비 법전 배웠죠? 함무라비 하나 더 적어볼게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 그럽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비잔티움, 즉 동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넓어진 로마 땅에 과거에 이제 그동안 통용됐던 여러 법들이 이제 막 날리겠죠. 중구난방으로 막 날리는 거를 다 통일을 시켜요. 자, 유럽 법률의 토대가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3번 했죠? 책 한번 볼까요? 책. 짠, 여기죠.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법. 로마법은 공화정 초기에 12표법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시민들 사이에 적용되는 시민법이 만들어지고 점점 땅이 넓어지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발전을 했대요.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까지. 이제 4번 있네요. 4번.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헤브라이 기억나시죠? 헤브라이, 유대교, 거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있는 곳,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있는 곳. 여기서 예수가 등장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럼 이전의 유대교랑 다른 걸 찾아봐야 되겠죠. 이전의 유대교의 경우에는
유대인, 즉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을. 근데 예수가 등장해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더 적용 범위가 넓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누구든지, 이 말은 신분이 천해도, 가난해도, 여자여도, 노예여도 구원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노예, 여성, 하층민한테 인기가 폭발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는 이게 당연히 탄압을 하겠죠. 보시면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박해를 받게 됐다. 박해는 종교적으로 구박을 받는 게 박해예요. 그래서 로마의 전통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 사실 로마의 황제는 이제 사후에 특히 신으로 숭배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받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요 앞에 배웠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는데 이때 내린 게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명령, 이게 바로 칙령이고 밀라노는 도시 이름이죠. 자, 이후에 나중에 국교가 되고 말죠. 적어볼게요. 자, 마지막이죠. 정리해보세요. 그리스도교의 등장과 확산.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 사랑과 믿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 그동안 구박받았던 누가 인기가 많다. 누구한테 인기가 많다? 그렇죠. 노예, 여성, 하층민. 하지만 로마는 박해를 했다 했죠. 종교적으로 구박을 했다 했죠. 왜? 아까 뭐 안 한다 했죠? 맞죠. 로마의 하지만 누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정리할까요? 여기 책 한번 보시고 여기 밑에 있는 문제예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해봅시다.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한마디로 관리가 중앙하고 똑같이 다스린다는 거 뭐지? 무슨 제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 현, 제. 군현제. 강력한 황제들은 다 군현제를 하고 싶어라 한다 했죠.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 이거 뭐라 했죠? 별명이 왕의 도로니까. 그렇지. 길. 왕의 길. 네, 봅시다. 로마에서 포니니 전쟁 이후 자영 농민을 위해 스스로 농사짓는 농민이죠. 개혁을 주장했던 형제. 누구죠? 호민관. 그렇지. 그라쿠스 형제. 그라쿠스 형제. 하지만 실패했죠.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한 여러 사상가와 학파. 여러 사상가는 모든 사상가는 아들자 쓰는 선생님이라 했죠. 제자, 그리고 많은 학파, 백가. 제자, 백가. 제자, 백가. 아테네 민주주의 전성기 누구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 그러면 아테네에서 도편 추방제 했던 사람은 페리클레스 더 이전 사람이죠. 누구예요?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스테네스 배웠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 짠, 알렉산드로스 정복지, 정복한 땅에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섞인 거. 무슨 문화?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가 자신이 이제 가지고 온 그리스 문화를 동쪽 지역 도시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그리스 문화하고 동쪽 지역의 원래 문화하고 짬뽕이 됐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헬레니즘 문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들었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오케이.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 키워드대로 알고 있으라 했죠. 뭐 그렇지, 국제적이죠. 그러면은 로마의 특징은 뭘까요? 로마는 실제로 써야지 좋다 했죠. 실제로 사용한다. 실용적. 자, 로마법의 발달 과정 처음부터 말해보세요. 입으로 전해지는, 그렇지, 글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 전해지는 관습법. 그 다음에 최초의 글로 만든 우리가 성문법이라는 표현을 썼죠. 12개의 12표법. 그리고 시민들한테 적용이 되는 무슨 법? 이제 시민법. 그리고 시민이 아니어도 누구든 다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있으면 모두 다 만인이 적용을 받는 만민법. 중요하다 했어요. 관습법, 12표법, 시민법, 만민법. 중요합니다. 짠. 누굴까요? 그리스도교가 공인됐어. 누구예요? 그죠?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구? 그렇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콘스탄티누스 설명. 답은 콘스탄티노, 그렇지, 폴리스죠. 이 전쟁의 영향은 이탈리아를 통일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으뜸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 지중해 1등 하겠다는 거예요.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벌인 거. 무슨 전쟁? 이제 포에니 전쟁. 이 전쟁의 영향. 12표법이에요? 아니, 훨씬 이전에 12표법이 만들어져요. 아니고 답은 뭐예요? 그죠. 자영농민이 망했다 했죠. 그리고 소수의 귀족이 대농장을 경영했고, 여기 보면 호민과는 사실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졌죠. 그 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